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저희는 오늘 고미숙 작가님의 호모 에로스 읽고 있고요. 2부 파트 청춘의 덫, 국가와 가족, 학교, 그리고 쇼핑몰이라는 챕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호모 에로스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초식은 오만과 편견의 시공간적 좌표를 파악할 것. 쉽게 말해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망상은 어떠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에 노예가 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욕망에 끌리면서 연애와 사랑을 착각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이제 지난 100년 사이에 한 인간의 자신의 성적 주체를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 점점 낮아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막 우리 춘향이던가 이런 거 보면 10대 때 뭐 성관계를 맺고 사랑도 하고 했잖아요. 실제 그랬대요. 지금은 절대 못 그러죠. 진짜 지금 그러니까 물론 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때도 결혼을 했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은 20대에서 부모님 세대 때 20대에서 지금 저희는 30대 40대까지 넘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그렇다고 수명 문제라고 보이진 않아요. 제 생각에도. 이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엄청나게 지금 딜레이 시키고 있다. 뭐가? 사회적 관계, 이런 사회적인 지배적인 정치학적인 게. 근데 국가나 사회가 일단은 이제 이렇게 막 공부를 시키고 이제 이렇게 막 결혼 정년기가 미뤄지는 게 일단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일을 그렇죠. 시켜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GDP가 필요하잖아요. 네, GDP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결혼 정년기를 미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전 비극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근대 문명이 선사한 이 라이프 스타일인데 그 20세기 이전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20세기 이후에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성인과 미성년의 단절이 생겼다. 그 미성년은 소년, 청소년, 청년, 유아기, 어린이기 뭐 이런 것들을 세분화시켰다. 이거 저번 주 호모콤푸스에서도 나왔었던 거죠. 103쪽에 보면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란 다름 아닌 이 청춘의 성 에너지를 흡수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근데 맞는 게 저희 뭐 산업혁명 때 공장 노동자를 보면요. 사랑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 일해야지. 16시간, 18시간을 돌리는데. 진짜 그 어린 그 소년 소녀들이 얼마나 그 열정이 그 정력이 넘치겠어요. 근데 그거를 오로지 그냥 공장을 굴리는데 다 그렇죠. 써버리게 하는 거 자기. 사실 근데 그 독재의 입장으로 봤을 때 GDP를 늘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모두 노동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잠 안 재우고 맞아. 결혼 안 시키 결혼 뭐하러 그냥 짝짓기하게 만들고 계속 일 시키면 맞아. 그게 옛날에 근대화 문명이죠. 그 진짜 말했었던 식민지배 사고 방식이던가요. 맞아. 근데 너무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지난 100년간 우리가 엄청난 속도로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건 성에너지의 국가적 몰수라는 대가를 치렀기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1960년부터 이제 한 미국 사회를 주류로 해서 뭐 히피족이던가 특히 이제 붓다 사고 방식, 뭐 부디즘이라고 하죠. 불교 사고 방식. 요즘은 뭐 욜로도 나왔지만 이런 것들 탈피하는 것들이 자꾸 생기고 우리가 방출하려고 하는 욕구는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챕터가 이제 집과 학교 시설이 좋은 감옥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공감이 가요. 학교 다닌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애들은 오로지 그러니까 집 아니면 학교 학원 그 동선이 이게 다예요. 뭐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시설 좋은 감옥인 거예요. 그래서 106쪽에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이 자본은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 가족의 사랑과 어린이의 순수함이라는 망상을 계속 유포한다. 이게 그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내용, 그 책의 내용에 되게 공감 가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행복한 장면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막 드넓은 공원에서 막 강아지와 가족이 이렇게 함께 놀면서 막 피크닉을 즐기는. 예, 맞아요. 아니면 뭐 영화처럼 막 고급 약간 럭셔리한 아파트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이렇게 턱을 개는 그런 거. 우리 집엔 강아지도 없는데 강아지가 생각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행복의 최종적 표상 이렇게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맞아. 이런 망상을 근데 계속 누가 유포하냐? 자본가들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게 돈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가족주의와 자본의 노골적인 결탁이 이루어졌다. 맞아. 근데 왜 어린이는 일방적으로 배려를 받아야만 하는가? 어린이 나름도 힘과 능력이 있고 타인과 세상을 배려할 수도 있다. 맞아. 그러니까 이 어린이를 자꾸 어린이로 만드는 거는 어른과 자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길들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의 특권은 오직 받는 것에만 있다고 만든다는 만들어서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받기만 했던 애들이 갑자기 어른이 돼버리면
남한테 줄 수 있겠어요? 줄 수 있겠어요, 진짜. 맞아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받는 거에만 익숙해졌으니까 주체성이 없는 거죠. 그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어머니가 이게 다 다독여주고 맨날 학교에 운전해서 태워다주고 그랬거든요. 이러니까 제 스스로 이 정글 같은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는 것도 연습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이어지는 게 이제 엄마들, 그러니까 엄마의 뭐 아버지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어머니들이 엄마의 늪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맞아. 왜냐면 이제 핵가족 단위가 됐잖아요. 110페이지에 나오는데 우리 시대 엄마들한테는 남편과 자식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와, 전 이게 진짜 공감 가는 게 어머니가 저만 보면 항상 제 동생 봐도 그렇고 나는 너희가 전부다. 너희들이 내 삶의 전부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고 그러니까 이 레파토리 들을 때마다 저는 막 짜증이 나고 감사하지만 무섭잖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럼 얼마나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요즘에서 어떤 얘기 하냐면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사세요. 제발 나를 더 이상 챙겨주지 말고 난 나대로 살 테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삶을 사시라고. 근데 어머니는 자기 삶을 산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어머니 그게 서로에게 피해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삶을 살면 되는데 어머니는 오로지 저 때문에 이게 웃기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살았대. 자식을 다 챙겨주고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없으니까 요즘엔 어머니 어떤 얘기 하냐면 내가 요즘엔 삶이 공허하다. 진짜 이런 여기 나온 얘기 그대로 똑같이 하세요. 삶이 공허하대 어머니가. 자기 꿈도 없고 뭐 지금까지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우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학업 공부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삶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진짜 저항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진짜 강조하는 게 남을 위해 살지 마세요. 아니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 의사고 뭐 간호사일지라도 여러분이 진짜 뭐 나이팅게일일지라도 나이팅게일도 남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거 한 거예요. 이건 이제 근원적인 게 되게 이게 진짜 중요한 지점인 게 어떤 직업을 갖든 뭐 남을 위해서 한다. 이거는 2차적이고 부수적인 거고요. 그리고 설사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할지라도 그건 일단 긍정적이고 좋은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거는 1차적인 욕구가 될 수 없어요. 당연하죠.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남을 위해서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처음엔 좋을 수 있어요. 의미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몇 년이나 가겠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어머니도 맞아요. 저를 위해서 살았죠. 근데 그게 명분이었지만 그게 또 실제로도 그랬지만 지금 삶이 어떤가 우울하대잖아요. 일단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이게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그럼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불교 사상에서 자리이타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나의 이익이 이타. 이익이 타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저는 그래서 어머니가 뭐 취미 활동을 하든 뭐 스스로 행복한 것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나도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그렇게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남을 위해서 뭘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사실 보면요. 되게 이게 그냥 계산적으로 수식적으로 봐도 되게 손해예요. 봐보면 A가 예를 들어 나고 B가 부모예요. B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A를 플러스 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수가 차감해요. 맞네. 마이너스 해보니까. 근데 맞네. B가 플러스가 되면서 A가 플러스가 되면 수는 증가해요. 진짜 윈윈이죠. 윈윈이잖아요. 맞아. 자리이타잖아요. 그래야지. 그렇죠. 원래. 그래서 나를 감소시키면서 증가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드렸던 자리이타, 이타 자리 이거 꼭 여러분이 아무리 진짜 고귀하고 뭐 진짜 숭고한 일을 할지라도 다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 내가 행복해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113페이지 보면은 이게 사주팔자던가 동양 명리학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동양적 우주론에 따르면 상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극 또 나왔어.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극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화토금수. 예를 들어 목이 화를 살리고 화가 뭐 이런 거 있죠. 서로 네, 그리고 서로 막 극을 때리는 게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상생 이렇게 표현하고 다 상생 극 이런 게 그 사주 용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하다는 거죠. 문장이 나오는데 지금의 가족 관계에서는 이 극하는 기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요즘 청년들에게서 열정이나 패기를 찾아보기란 참으로 어렵다. 맞아요. 확실히 그게 온실속에서 살다 보니까 정글에 나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극하는 기운 이거는 연애할 때도 저는 이제 좀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게 뭐 쉽게 말해서 그건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좀 합리적인 내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좀 막을 수도 있고. 맞아요. 성경에도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반대하며 돕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신이 아니니까 틀린 결정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게 진짜 관계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애와 사랑의 뭐 지혜를 좀 터득한 부분이겠지만 하다 보면서 가장 느꼈던 지점이 이거예요. 저는 처음에 뭐 약간 우리가 말하는 썸을 탄다든가 연애를 하게 되면 꼭 나에 대한 가이드를 말해줘요. 내가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들을 좀 언급을 해요. 나 이런 거 싫어한다. 근데 이거 뭐 절대 뭐 불가분의 법칙 이런 건 아니고 뭐 나는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고해더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남자라는 게요. 진짜 그 내재된 본능 속에 이상한 짝짓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더 잘 보이는 좋은 남자가 돼야 이게 좀 빨리 성사가 되거든요. 맞아. 이 감정이 다 있다고 봐요, 전. 맞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도 부족할 판에 내가 이렇게 스크래치던가 내가 장애물, 과속방지턱을 넣어버리면 이게 더 멀어지던가 나한테 되게 겁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맞아. 이게 좀 삶의 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노예가 돼버려요. 노예가 된다. 자꾸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나 이거는 별로 원치 않고. 뭐 가령 하나만 더 보태면 제가 예전에 처음에 연애를 어리숙하게 했을 때는 항상 상대방을 데려다 줬거든요, 집에. 근데 어떻게 그럽니까, 사람이. 말도 무슨 기사입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길들여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맞아. 그러면 이걸 안 했을 때 이 사람한테 권리가 돼버려서 맞아.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맞아. 그럼 이미 늦었어.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저도 연애할 때 항상 데려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는 게 매너잖아요. 좋은 거죠. 네, 뭐 매너로 통용되는데 호신적으로 좋죠. 그게 꼭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냉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은 나 없었을 때도 잘 다녔어요. 맞아. 그건 맞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애정의 테스트 용도로 이런 걸 쓰면 검문소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건 맞아. 그리고 이거를 거절하지 않으면요 노예가 돼요.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런 가족과 자본이 결탁한 그 아까 말했던 밀란 쿤데라식의 그 인용구가 또 나오는 게 115페이지 보면 아파트는 가족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인테리어를 위한 공간이 된다. 맞죠. 아파트 광고들을 잘 봐라. 결과적으로 이거는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고 부동산 시장에 내놓기 위한 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팔기 위한 곳이다. 이런 말 나오죠. 대체 그런 아파트에서 뭘 하며 지내지? 인테리어에 대한 긴 생각을 하며 지낸다. 아니 저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한 뭐 1년 되긴 했지만 그때 진짜 어머니랑 약간 저희가 원래 투룸에 살았거든요. 어머니랑 저랑 둘이서. 근데 약간 이제 방 3개 있는 곳으로 좀 넓은 데로 가면서 진짜 딱 이 생각이었어요. 그거 가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길고 긴 생각. 여기다 어떤 가구를 놓을까? 여기다 뭐 어떤 어항을 놓으면 좋겠네. 저기다 뭐 넣지? 그러면서 여기 소파 놔야 되겠다. 매주 쇼핑을 하고 매주 하나씩 늘어가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일상이니까 이게 진짜. 근데 대부분 아마 이사 가시는 분들 진짜 100% 공감하실 게 인테리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기다 뭘 넣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다 돈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공감 가는 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베어 그릴스던가 뭐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만한 뭐 스탠포드 애드라는 분도 있고요. 뭐 있어요. 매튜라는 분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 방송을 보면은 아주 원초적인 집이 뭔가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냥 나무 몇 개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집신 같은 거 살짝 그 풀 같은 거 깔아놓고 딱 그렇게만 자거든요. 아니면 좀 내가 침대가 필요하다 하면은 나무를 곁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나무 위에서 잔다든가. 그런 거 보면은 집이란 저런 거구나. 그래. 아니 뭐 필요가 없어. 솔직히 우리 가구 중에 거의 대부분이 쓸데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도 되는 거고 있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좀 더 예쁘게 좀 더 비싼 걸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 예로 저도 들면은 저희 예전에 공동체 사는 형 누나들 중에
되게 검소한 분이 있었어요. 가구도 집에 들어가면 어떤 방이 우리는 방에다가 뭘 자꾸 채우잖아요. 장롱 여기 놓고 뭐 화장대 놓고 자꾸 뭘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집에 가면 진짜 방이 그냥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방이에요, 진짜. 방에 아무것도 없어. 최소한의 그런 생활 그 가구들만 정갈하게 있는 거예요. 야, 삶을 비움으로.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앞으로는 뭐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하고 심플하게 가고 싶어요. 미니멀 라이프.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사할 때도 무거운 거 있으면 힘들어요. 맞아요. 옮기기도 너무. 그래서 공간은 공간일 뿐이다. 그 맞아요.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이제 116페이지 봐보면요. 이제 집이나 학교에서 절대 사랑과 성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가르쳐주기는커녕 에로스적 열정이 혹시라도 삐져나올까봐 전전긍긍한다. 맞아요. 하기야 선생님이나 부모님도 사랑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청소년들에게 뭘 가르치겠는가. 윤리책에나 나올 법한 뻔한 대사를 반복할 뿐. 그럼 어떻게 되냐. 맞아. 이 아이들한테 꽂히는 거는 드라마나 포르노다. 맞아, 연애는 맞아. 드라마로 배우고 섹스는 포르노로 배운다. 실제 그렇거든요. 실제 요즘 그렇죠. 다 그렇죠 뭐. 그래서 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르노를 통해 배우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사실 자진 고백하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 그렇죠. 아니 남자들 안 알려주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그치. 실제 그 남녀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과격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진짜 한때 환멸감, 그러니까 나한테 환멸감이 되게 컸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의 이 짐승 같은 모습은 대체 뭘까? 근데 아니잖아요. 맞아. 뭐 우리 포르노 보면은 뭐 진짜 뭐 하루에도 몇 번 하고 일주일에도 몇 번 맨날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아닌 거죠.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 이거를 청소년들한테 잘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이 문제 항상 진짜. 그래서 118페이지는 이제 쇼핑몰에 대한 게 나와요. 욕망을 집어삼키다. 아까 했던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자본이나 상품은 우리 시대의 신이 되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다음 챕터에 자동차와 성욕,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이제 연애를 한다는 거는 카페던가 레스토랑, 비디오방, 모텔 이런 전문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 거고 맞아. 자본이 파놓은 이런 공간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백을 하죠. 어떤 친구가 데이트를 하다 보면 마치 돈을 들고 다니면서 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잠깐씩 구매하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공감해요. 이게 또 그 유현준 교수님 돈 쓰고 다니는. 그 알쓸신잡에서 유명하셨던 분이죠. 그 공간의 모두의 공간인가라는 책에서 나왔나 강연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벤치가 많이 없대요. 외국에 비해서 특히 미국에 비해서. 그래서 어딜 가냐면 카페를 가게 되는 거래요. 카페 가서 돈 쓰라고. 그렇죠. 이게 결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 미국은 봐보면 진짜. 그 거리에 몇 미터마다 벤치가 항상 있고 특히나 이제 제 친구가 지금 프랑스 가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와. 사진을 보내면은 지금도 가끔 보내주는데 진짜 공원이 많아요. 정말 그래. 많아요. 아니 이게 진짜 나라지. 그래서 거기서 막 누워서 자고 맞아, 이래야 돼.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에 나와서 그냥 들판에 누워서 뭐 이렇게 쉬고 그런데요. 와, 진짜 복지가 다른 게 아니라 공원 같은 거 많이 만들고. 근데 이게 또 무서운 게 유현준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벤치가 없어서 카페 가는 현상이 생기면 또 부차적으로 어떤 걸 양산하냐면 자본의 등급 양산이 된다. 부자는 비싼 카페, 그러겠죠. 저렴한 데는 뭐 빈자가 가는 곳. 이렇게 맞아, 맞아. 또 여기서 이제 계급 투쟁이 된다는 겁니다. 와, 저는 진짜 예전에 데이트할 때 비싼 레스토랑 진짜 막 몇십만 원 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못 갔어요. 호텔 이런데. 근데 맛도 그냥 그래요. 네, 물론 잘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그것을 하기보다 진짜 그러니까. 같이 추억 쌓을 수 있는 맛집을 찾는 게 나아요. 그러게. 진짜 정말 의미 있을 만한. 진짜. 그리고 뭐 이제 이 쇼핑몰에 대한 것에 나오고 자본에 관한 거 나오면서 이제 성형에 관한 것도 좀 나옵니다. 근데 뭐 이거 다 필요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뭐 환멸의 비애 이런 것도 나오고요. 우리 빨리 넘어가면 저도 이렇게 줄침이 거의 없어서 맞아요. 중요한 거 위주로만 하죠. 그다음에 이제 133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좋아요. 저도 넘겼어요. 청년 문화가 없다. 청년한테 문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청년들끼리 그냥 단순히 카페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문화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141페이지에 나오는 문구가 이런 말이 나와요. 저희도 진짜 저희에게 하는 말이라고 전 보거든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자신이 그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니체가 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되
그 적대와 증오에 머무르지 말고 삶을 창조하라는 뜻인데 맞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맞아. 이거 잘못됐다. 근데 똑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쟁을 예로 들어도 좋은데 우리가 이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만약 우리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쳐들어왔어. 일제시대 때. 근데 내가 근데 싸우다 보면 나도 상대방처럼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에 또 막 물들어서 서로 그냥 괴물이 돼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실제로 이제 활동가들이 이제 지금 이제 사회에 많은 그 악들이나 부조리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싸우시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예전에 그 공동체에 있던 스승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활동가들이 많았으니까 진짜 딱 이 문장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면 안 된다. 활동가들이야말로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평화 운동을 하는 진짜 겉으로는 자기가 이제 막 남북 통일을 위해서 막 활동을 해요. 근데 스스로의 마음엔 평화가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북 통일 뭐 이 평화 이전에 그 거대 담론 이전에 자기가 평화로워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스스로의 마음 수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 이렇게 봤잖아요, 제가. 다 보고 그래 이게 맞아. 이거 막 성형 막 안 좋아 하면서 오늘 제가 나는 반성이 되는 게 버스 타고 오면서도 와 저 사람 예쁘다 자꾸 보고 이게 사람의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나는 이게 자꾸 보면서 또 계속 또 스스로 뭐 후회하고 또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근데 결국 이제 그런 예쁜 몸매가 좋고 예쁜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 계속 보고 그런 게 쌓여서 나중에 그게 저의 이제 업보라 그러잖아요. 업보가 돼서 반드시 돌아온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정확하죠. 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거는 불가 사상이고 보통 이제 스님들과 부처님의 사상이 좀 많은데 이제 저는 그걸 쉽게 표현하면은 그 예쁜 것을 보고 끌림은 전 고미스 작가님도 말하잖아요. 그거는 정상이라 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신 그 충동을 계속 안고 가느냐. 맞아. 그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매번 제 메모에다 쓰는 건데 저는 동물이에요. 근데 동물이면서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동물이지만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동물이 좀 더 앞서요. 배고프면은 먹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성욕이 막 활성화될 때는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맺고 싶고요. 그렇죠. 아름답다고 생각될 여자를 보면은 끌려요. 그런 거 있죠.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배고프지만 막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이거를 진짜 이 사륙하면서 먹지 않죠. 그리고 내가 욕정이 끌어올라도 그것으로 상대방을 겁탈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또 내가 누군가를 아름다운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을 그걸로만 판단하지 않는 거죠. 맞아.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이게 겁니다. 진짜 인간의 위대함은 그런 부분 같아요. 나는 동물하고 달라 말할 수 있는 건 그 지점 같아요. 맞아요. 진짜 윤리적인 거.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이게 오래됐거든요. 지금 한 6년째 지금 명상뿐만 아니고 일기 쓰면서도 저 자신한테 노크하면서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절대 동물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마저 부정해버리면 그건 자신을 또 갉아먹잖아요. 제가 예전에 진짜 몇 년 전부터 맨날 썼던 글이 있는데 참 놀라운 게 이게 지금 보면 니체 사상과 되게 닮아 있어요. 제가 매번 썼던 말이 내 안에는 그 짐승이 존재한다. 동물. 완전 정말 짐승 괴물이거든요. 나 얘랑 맨날 싸워야 된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항상 고민했는데 조금씩 나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에 대해서 자꾸 질문 던지면서 문답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는 게 방금 나왔던 결론처럼 난 동물이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동물인 거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모든 종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항상 묵상하고 인정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마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그 성경의 죄와 죄를 짓지만 이 죄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그 마음이 계속 싸워요. 계속. 근데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인가 봐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이제 죄에 걸려 넘어지냐 아니면 이걸 극복하고 내가 진짜 윤리적인
아니면 진짜 더 나아질 성스러운 거냐. 거룩한 삶을 사냐. 이거는 진짜 갈림길에서 선택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이게 또 재밌어요. 요즘에 우리의 문화가 눈의 정기를 소모하는 것들이 많대요. 그 스펙타클과 이벤트를 지향하는. 근데 눈은 바로 간의 기운과 연동이 된대요. 그리고 간과 관련된 질병이 많은 건 그래서 당연하고 요즘에 신장은 소리를 주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간이 눈과 대응한다면 신장이 대응하는 건 귀다. 그래서 경청의 힘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고민석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우리의 모든 기운이 지금 위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눈 쪽이나 균형이 저도, 아니고 하체는 부실하고 저는 이 지점도 내가 그 하체 단련을 좀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영화 지금 하고 있죠. 영화도 보는 거잖아요. 눈의 기운을 너무 눈이 피곤할 때가 되게 많아요. 요즘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영화를 본다든지 책 보고 유튜브 그러니까 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맞아요. 머리를 또 엄청 많이 굴려요 또. 그래서 활동을 해야 돼요, 진짜. 근데 진짜 이렇게 되면 모든 기운이 위로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기운은 지금 아래는 기운이 없어. 지금 다리도 실제로 다리가 좀 떨려요. 막 걸을 때 다리가 되게 부실부실해 막. 이대로 가다가 진짜 조금 나이 들면은 내가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밸런스가 중요하죠. 항상 몸은 진짜 중요하죠. 특히 우리처럼 머리 많이 쓰고 눈 많이 쓰는 사람들은 특히 현대인 다 그렇죠 뭐. 직장에서도 우리 하는 일들이 다 사무직들은 다 이제 이제 머리 쓰는 거 그런 거잖아요. 말하고 특히나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다. 건강해야 돼요, 진짜. 정신도 신체도 건강해야지. 특히 다리 운동. 이 다리 운동 그 있잖아요. 막 앉았다 일어나고 이런 거 달리기 한다든지. 그렇죠. 스쿼트 이런 거 좀 맞아요. 많이 해야겠다. 달리기 진짜 좋아요. 저도 계속 달리기는 계속 할 거고. 진짜 중요한 거. 헬스 웨이트랑 좀 또 다른 매력이라서 진짜 달리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부는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떠실까요? 예. 이제 좀 중요한 건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마지막 문구로 145페이지 한 그 문장만 낭독하고 마무리해드릴까 싶은데요. 예. 금지는 억압을 낳고 억압은 폭력을 낳는다. 그리고 폭력보다 더 무서운 건 순결에 대한 강박증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무의식적 기제이기 때문이다. 이 표상이 해체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의 고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욕망을 억압하지도 않고 그 충동에 끌려다니지도 않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자기 배려의 기술이요. 맞아. 이게 에로스에도 쿵푸, 그러니까 연습, 나의 신체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부를 마무리 짓습니다. 네. 자, 저희가 2부 시간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저희의 지금 생각은 3, 4부를 그냥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예. 네, 3, 4부 한 번에 묶어서. 근데 사실 3, 4부의 내용은 그렇게 저는 많지 않았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 좀 더 진행을 돕고 그리고 마지막 느낀 점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3, 4부 때 같이 뭉쳐서 함께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